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서비스 프로그래밍 일곱 번째 시간으로 인문학과 웹 서비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문학과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 다바발라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다발라에서 발전한 오토 음식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다음에 실제 이제 이러한 오토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예를 통해서 예를 많이 들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학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문학의 정의는 보시는 것처럼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런 정의를 활용을 했고요. 그 첨부된 URL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바라보면은 일단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그러한 학문이 인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을 주로 이제 사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라면은 인문학은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사회적인 방법을 폭넓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사고에 의한 그러한 학문이 되겠죠. 그래서 인문학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서양에서 인문학에 대한 연구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의 기준으로 이제 시작된 게 인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동안 뭐 사과라는 음악, 기하, 산술, 천문과 함께 이제 삼학, 문법, 수사의 논리를 포함하고는 그런 이제 뭐 전 범위의 그런 학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일곱 가지 자유 인문 학문의 개념이 이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들의 인문학의 기술들 또는 이제 행위 방법들로서 강조돼서 중세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그래서 인문학의 발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이렇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서 하나의 이제 중요한 전환이 발생을 했고요. 인문학은 전통적인 분야에서부터 문학 그리고 역사 같은 분야의 전환에 상응하는 실용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학문적인 과목으로 이제 간주되기 시작했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문학에 관련된 실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문과학을 재정의하고 뭐 이렇게 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에 의해서 재차 논의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뭐 이러한 인문학과 기술이 융합을 해서 새로운 뭐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문학에 관련된 하위 분야를 살펴보게 되면요, 고전학, 역사학, 그다음에 뭐 언어학, 음악사학, 공연예술학, 철학, 종교학, 미술사학, 뭐 이런 건 이제 그 생활이나 문화 전반에 걸쳐진 이제 이러한 하위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철학자 플라톤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미술까지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화란 도대체 뭐냐? 문화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의를 활용했고요. 위키피디아 정의의 URL은 여기 아래에 들어 있습니다. 아래에 들어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나 사회 사상,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관점이 이론적 기반하에 뭐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여러 가지가 이제 정의가 존재될 수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주어진 자연 환경을 이제 변화시키고 본능을 적절히 조절하여 만드는 생활 양식, 뭐 생활 양식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산물들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만들고 사용하는 그런 부산물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우리는 통칭하여 문화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 도덕, 규범, 그러한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 즉 뭐 의식, 주에 해당되는 모든 양식들을 우리가 문화라는 범주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속성은 공유성 있고 학습성, 축적성, 그다음에 변동성, 총체성이 있는데 공유성은 뭐 문화 구성원들이 이제 이 공통된 문화 양식이 다 적용되죠. 그리고 뭐 우리는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지만 다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 문화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학습성. 이제 문화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성장해 가면서 배워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다면 그 문화에 익숙하지 우리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화들은 학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적성. 이제 문화는 이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기존 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변경되고 계속 갱신되는 그러한 문화의 내용이 쌓여가는 그러한 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이제 문화가 뭐 조선시대 문화하고 지금 오늘날의 문화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체성. 이러한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통합성을 가지는 그러한 특징들을 문화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러한 인문학을 가지고 우리는 웹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되시면은 인문학 관련된 그런 서적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이제 괜찮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읽고 싶은 뭐 책을 읽고 싶은데 뭐 어떤 책을 선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한테 이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은 뭐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추천 도서들이 있으니까 그런 도서들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서 그 웹 서비스 안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뭐 어떤 그 계기로 마련하고 싶다. 어떤 시드를 사용하고 싶다. 씨앗으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바램으로 이렇게 인문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드가 이제 그 실제 인문학에서 찾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서비스는 사실은 우리의 그 문화라든지 우리의 가치, 사람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뭐 그 전반의 그 노력들을 사실 이제 배제하고 그 서비스 가치가 창출되어서 사실 뭐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현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창출하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러한 헤드업을 인문학에서 이제 찾아보고자 인문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죠. 2011년에 이제 뭐 고인이 되었는데 음,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에 이제 애플이 있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기술로 풀어낸 그런 그 일들이 애플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제공하고 있는데 뭐 오늘날에는 뭐 그 초기의 아이폰의 저변과 다르게 그 스마트폰 생태계가 안드로이드하고 그 애플이 있다면은 거대 산맥이 있다면은 두 개의 뭐 사용자 경험이 거의 유사하게 지금 그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초창기 2007년 처음 나오고 2009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때쯤에는 굉장히 많이 다른 사용자 경험을 이제 제공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굉장히 유사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어떻게 산업이 발전을 했고 그 산업 발전된 산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단하게 이제 요약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죠. 2017년 EBS 다큐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필요하시면 한 번씩 뭐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만 한번 뭐 간단하게 진입하는 그 시작 그 되는 곳에 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술과 산업이 만나 진화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변화의 순간을 찾아갑니다. 공간이 다를 뿐 우리는 비슷한 혁명을 겪어왔습니다. 먼저 기계가 가져온 1차 산업혁명의 현장을 볼 겁니다. 전기가 이끈 대량 생산의 2차 산업혁명의 순간도 만나죠.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발전한 3차 산업혁명의 시간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공지능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잘 보겠죠. 우리가 지금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뭐 다큐멘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알고 싶은 게 사실 그 부분이라서 이렇게 동영상을 빌어서 1차 산업혁명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흘러가는 과정을 뭐 간단한 소개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뭐냐 그 수업을 녹화를 하면서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소리하고 그다음에 저희 목소리하고 같이 녹화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뭐 아직은 제가 이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소리를 제가 지금 녹화하고 녹음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듣지를 못해요. 그 좀 이질감이 좀 없잖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고 그 실제 소리를 들으면서 이 강의가 전달되는 게 중요하니까 나머지들은 그렇게 이제 뭐 양해를 하실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면이 조금씩 끊기는데요. 이 부분도 뭐 제 노트북 사양이 좀 낮아서 그런지 녹화하고 그다음에 비디오 재생하고 뭐 이것들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화면이 좀 끊기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수업할 때는 이렇게 이제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아예 사용하지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나마 이렇게 수업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사용하는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자료의 내용이나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만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은 같이 얼굴을 보고 강의를 하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러한 그 인류 문화가 이제 서비스가 된 사례로 이제 인도의 다발라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요것들은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 이전에 어
120년 동안이나 그 명맥을 이어온 그 전통이 있는 그런 거기 뭐냐 직업입니다. 직업 이름이 이제 다발라라는 직업인데요. 이 다발라는 그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다발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뭄바이에는 한 5천여 명이 지금 있고요. 한 명당 그 하루에 30에서 40개 의 도시락을 이제 배달을 하고 있는데 매일 한 20만 개 정도의 도시락이 배달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도시락이 그 잘못 배달될 확률이 600만 건 중에 단 한 건밖에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고 신속한 뭐 그런 도시락 배달인 거죠. 이렇게 이제 도시락을 배달할 서비스가 그 창출된 이유는 뭐냐면은 뭐 일단은 그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먹고 사는 것을 빼고서는 그 먹는 것을 빼고서는 그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의, 식, 주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주요인데 그 중에 식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직업을 가지면서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문화가 식당 문화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뭐 사무실 주변이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직장 부근에는 대부분 식당들이 있어서 이런 식당들에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아니면은 뭐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5천 원에서 만 원을 주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세상 뭐 들어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외식 문화는 말 그대로 외식 문화여서 한 3, 4만 원 이상 가는 이제 고급 음식점들만 있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뭐 5천 원에서 만 원 주고 이렇게 먹는 이런 그 음식 문화는 사실 우리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가 인도 같은 경우는 다발왈라라는 그런 직업을 통해서 그 도시락 문화로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식당에 가는 이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도시락을 그냥 싸고 가게 되면은 도시락이 식지 않습니까? 이 식지 않은 따뜻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그 도시락을 배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는 거고 인도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 있는 그러한 이제 직장인을 위해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주는 거죠. 싸주면은 뭐 빠른 시간 내에 음식이 식지 않은 시간 내에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러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인도의 금융 상업 중심지 뭄바이입니다. 여기가 12억 인구가 모여 사는 바로 인도입니다. 뭄바이는 항상 차와 사람들로 복잡합니다. 점심 무렵 역 앞은 도로만큼이나 붐빕니다. 하나 둘 일꾼들이 모여드네요. अभी तुम लोग को चाट पड़ेगा मैं बोलेगा काम तो कम हो रहा है लेकिन पैसा है पहले से का कम नहीं है जैसा मिल था मिल कंपनी वो टाइम टिफिन बहुत नहीं मिल रहा है मेहनत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부터 젊은이들까지 나이도 출신도 다양하지만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도시락 배달꾼 다바왈라들입니다. 인도의 도시락 배달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직업 가운데 하나죠. 1890년대 집에서 만든 도시락이 먹고 싶었던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이 직업은 처음 100여 명으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바는 도시락을, 왈라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사고 없는 정확한 배달꾼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현재는 5,000명이 매일 20만 개의 도시락을 나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도시락을 사고 없이 배달할까요? 이들의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먼저 지역별로 도시락을 모읍니다. 주소를 기호화해서 분리한 뒤에 인근 지역끼리 취합해 기차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맞추어서 지역별로 실어 보내죠. 마지막으로 기차에서 받아 자전거로 배달을 마칩니다. 유명한 경제지에서 이들의 배달 방법과 조직 운영을 연구할 정도로 아주 정확합니다. 뭄바이 외곽엔 가난한 판자촌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침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점심 도시락을 담습니다. 한 아이를 둔 람다스 씨네. 남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람다스 씨지만 정작 그는 식은 점심을 먹어야 할 겁니다. 신께 기도도 올렸으니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가 매일 배달하는 도시락만도 20개가 넘습니다. 도시락을 정시에 배달하려면 한 집당 5분을 넘겨서는 제 시간에 배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도시락이 준비 안 된 집이 있을 땐 낭패입니다. 몇 분만으로도 배달에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제 힘껏 역으로 달려야 합니다. 도시락을 모을 중간 지점까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려면 쉴 틈이 없죠. 목적지별로 도시락을 나눈 뒤 다바왈라들은 각자 책임질 지역의 도시락을 챙깁니다. 정확히 시간을 맞추려고 그들은 늘 기차를 탑니다. 도시락 주인에게 늦어도 12시까지 배달하려면 온 힘을 다해 또 달려야 합니다. ये लंच मेरा वाइफ मेरे घर से भेजता है ये घर का आता है इसलिए मेरा स्वादिष्ट और अच्छा रहता है 배달을 마친 늦은 오후 이제야 이들은 식은 도시락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정시에 배달을 마쳤죠. You just have to look at the Dabbawalas and say that in spite of living in the most populous cities in the world, these guys are able to take something from one end of the city and deliver it to another end of the city and do it by clockwork precision. A lot of people have studied the Dabbawalas and they've tried to look at how do they manage logistics and stuff like that. And I'd say that's part of who India is. 최근 다바왈라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IT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앱이 그것입니다. 컴퓨터로 주문을 받아 음식을 만들 식당과 목적지 인근에 있는 배달꾼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음식을 배달합니다. 말하자면 다바왈라의 시스템 그대로를 IT 기술로 구현한 겁니다. I think we started about a year ago, and in the first month of operation, we were doing maybe 100 or 200 orders a day.
Right now, we do about 3,500-4,000 orders a day, and every month we're growing 30%. We do about $1.5 million to $2 million every month of sales, but our target for next year is to easily touch about $100 million of sales. At any given time, I would say you have 400 active riders, but our entire fleet is 650. 잠시 IT 기술과 연결된 배달꾼을 만나볼까요? मेरा काम राइडर का है, उनके पास जल्दी से जल्द पहुंचाने का मैं काम करता हूँ. 먼저 음식 주문이 들어오면 위치를 파악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배달부를 식당과 연결해 줍니다. अप्रैल महीने से ये जो ऑनलाइन सिस्टम आ गई है, तब से मैं काम कर रहा हूँ ना सर, तो मेरा आज तक का रिकॉर्ड जो है 배달부는 위성 추적 시스템에 실시간 연결해 주문자와 식당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주문한 음식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배달부는 식당으로 이동을 합니다. 음식이 식기 전에 배달하기 위한 거죠. 이 모든 과정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데요. 다바왈라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하는 게 이들의 목표라는군요. 음식이 준비되면 마지막으로 배달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사람이 했던 일을 기술과 접목한 겁니다. A revolution is something that completely shifts the way things were done in the past. I think the computer was the revolution and the internet was the revolution. Now everything else is an evolution of what came about that. 스마트의 배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데는 인도의 IT 기술이 한 몫을 했는데요. 인도 정부는 3차 산업 중심의 개발 계획을 만들어 추진해 왔습니다. I dream of a digital India where 1.2 billion connected Indians drive innovation. 네, 이렇게 실제 그 우리 문화에서 일어난 것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이제 IT 산업, 그다음에 웹 서비스, 뭐 컴퓨터와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고민들이 이렇게 이제 다바왈라를 이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나 이 지금 오늘날 2020년대 초, 2019년대 12월 이때 이제 그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리라고 그렇게 이제 상상이 되는데요. 모든 이제 신문지상 기사가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이제 배달의 민족 서비스가 1위를 하고 있고, 뭐 배달 서비스 중에 요기요도 보이고요. 배달통, 맥도날드, 딜리버리, 도미노 피자, 뭐 이런 게 이제 보이고 있네요. 근데 이제 2019년 6월 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2월, 그 다음에 2020년 1월, 2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19 사태의 오늘날에는 이러한 그 배달 서비스의 가치는 더 어마어마할 정도로 성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자체도 지금 2017년에는 뭐 2019년에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이렇게 설치자라든지 사용자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걸 이제 거의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그 사용 패턴도 뭐 보시면은 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있으면은 한 번이라도 꼭 쓰는 사람, 그다음에 자주 쓰는 사람, 오랜 동안 쓰는 사람, 뭐 매일매일 쓰는 사람 이렇게 이제 사용자 패턴들이 나눠져 있고, 작년 6월 기준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배달의 민족 이렇게 서비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게 이제 자주 쓰는 게 이제 마켓컬리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죠. 이게 다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전체가 그 완성된 음식 기준의 배달 서비스죠. 배달 서비스인데 이제 요거는 조금 근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를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그 음식 원료를 배달해주는 아침 일찍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이렇게 이제 발전하기도 했다. 요게 이제 한 2년 뭐 동안에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장보기 서비스도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이제 오늘날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 그 음식이라든지 음식 재료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 발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패턴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기준으로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20대, 30대 기준으로 많은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40대가 조금 쓰고 있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기사를 읽었는데 50대 이상도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이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아직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그렇게 이제 갑자기 특히나 이제 특수한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그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의 경제 규모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볼 때 그 YG 리테일 한국인 주요 배달앱 분석 결과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월 결제 규모가 630억에 이르고 이제 결제자가 100만에 이르는 굉장히 거대한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결제 횟수도 2018년, 2019년 비교를 해보면은 뭐 늘어난 게 볼 수 있고 금액 자체도 한 10,000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8년 경우에는 그 주요 배달 앱을 통한 경제 규모가 한 4.4조 원 뭐 이렇게 이제 책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2019년 뭐 2020년 초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런 그래프를 아마 그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 주자인 배달의 민족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배달의 민족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배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기요 배달통과 함께 그 3개 업계를 이제 3등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1등 앱이다.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에서 제작을 했고 2010년 6월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그 평균 70% 이상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형성 초기 우기를 점하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2016년 이후 흑자를 달성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날 2019년 12월 기준으로 4조 기업 가치가 4조 7,500억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죠. 그리고 뭐 좀 문제도 많이 있었죠. 그 코로나 사태를 더해서 수수료 인상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서비스와 도덕 아니면 요 다음 장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애플리케이션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사실 이제 기술 공유 그 우한 형제들 그 기술 공유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거기 이제 그 각종 기술에 대한 내용들 본인들이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필요하면은 이 기술 문서들을 통해서 우한 형제들이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어떻게 그 어려운 점들을 극복했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들이 이제 실제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다가 아니고 백엔드에서는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수업을 듣는 그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제 배달의 민족 마케팅 자료도 같이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도 이제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설명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이제 뭐 오토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 서비스는 말 그대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그 온라인에 있는 그런 인터넷 기술, 인터넷 서비스 기술을 이용해서 그 오프라인의 그 실물 경제하고 직접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모두 다 이제 우리가 오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배달, 즉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물인 오프라인의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는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오토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실제 이러한 오토 서비스도 그 특히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에 있어서 시장에서 기회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뭐 실제 저기 뭐냐, 시장에서도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 혼자 산다, 뭐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그 대세가 돼서 방송 프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프로에서 뭐 실제 뭐 여러 가지 그 상도 받고 그렇게 했었죠, 작년에.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27%가 1인 가구다라고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대비 3배를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혼자 살면서도 사실은 이제 건강에 무관심하지 않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웰빙이라든지 헬스케어 이러한 그 서비스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본인 삶에 있어서 많은 가치를 뭐 이런 장복이라든지 많은 식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실제 완성된 음식을 배달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켓컬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장을 보는 뭐 이런 편리한 서비스들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추세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태가 뭐 그전에 이제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매장을 방문을 하고 식재료를 주문을 시키면은 뭐 배달을 해주는 뭐 이런 정도의 배달 서비스는 있었죠. 하지만 이런 행위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뭐 그런 서비스들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리법과 함께 이제 손질된 식재료를 배달하는 서비스들도 생겨나고, 그다음에 식당에 완성된 요리를 배달하는 서비스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 식재료 배달 서비스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주문한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뭐 서비스들은 이렇게 이제 뭐 헬로프레시 등 뭐 이렇게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 국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켓컬리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크게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식재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고급 음식을 이제 직접 만들어 먹는 이런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서비스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 저 완성된 음식들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서비스들도 이렇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2020년 뭐 오늘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끝나고 나서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삶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언택트, 비대면에 해당되는 이러한 내용들의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인터넷 서비스로 굉장히 발전을 할 거고 이용률도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이제 많은 매체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서비스에 대해서 뭐 아까 제가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온라인 투 오피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의견이 다분하니까 거기에 막혀서 이제 저기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 의미는 그 실제 이러한 오토 서비스가 발전하게 되면서 전자지갑 관련된 그 기술이 굉장히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관련 기술의 성장, 그러니까 뭐 전자결제 관련된 그 기술들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전자화폐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이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실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찍어내는 그러한 그 전자화폐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죠. 곧 성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의 그 운영자와 다수의 소비자들이 의사소통 비용이 굉장히 간소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 뭐 이런 것들 쓰지 않고 그 실제 이제 간단한 앱 결제만으로 주문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 확인된 상태에서 실제 음식이 이제 전달되고 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는 지금 오늘날에도 오프라인 매장에도 결국은 적용이 확대되고 있죠. 어떤 식으로 확대되고 있냐면은 주문을 우리가 이제 직접 그 저기 뭐냐 점주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고 그걸 확인하고 뭐 우리가 이제 주문한 음식을 받아 먹었는데 지금은 주문 시스템이 그 사람 간 이루어지지 않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정확하게 이제 저기 원하는 대로 그 주문을 하고 거기에 주문한 생태를 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음식이 전달되는 그러한 그 서비스들도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죠. 이러한 발전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세대 간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극장이나 아니면 키오스크만 있는 음식점에 가서는 그 주문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오토 서비스가 대중화가 되고 있고요. 차량 공유 같은 경우도 우버라든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타다가 있었는데 타다도 뭐 지금 이제 사업을 접는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일일이 운전자가 이제 놀고 있는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빈방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뭐 이런 걸 통해서 비어 있는 방을 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예약을 하고 그 예약된 방, 그 예약된 집을 빌려서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오토 서비스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고 점차 그 영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버, 아마존, 구글, 뭐 뉴욕타임즈 뭐 등이 이제 오토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제 경쟁도 점차 그 심화되고 있고 뭐 다른 그 오토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냐면은 기존에 이미 그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그 금액 가치를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뭐 일정 부분 우리가 수수료를 매기거나 아니면 오토 서비스에 사용되는 광고를 매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그러한 오토 서비스 기업들이 플랫폼으로서 발전을 하게 됐죠.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그러한 수수료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래 규모에 비례해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물 경제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그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 오토 서비스에 대해서 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서비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광고 수익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트래픽 규모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SNS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만으로 우리가 이제 저기 뭐냐 그 수익 모델을 생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 모델 이외에 수수료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뭐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플랫폼이 독점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그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통해서 이 독과점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는데요. 독점을 통해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그 독과점 문제를 헤쳐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공론화시켜서 많은 그 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한 듯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오토 서비스, 온라인 투 오프라인, 뭐 온라인 투 뭐 오피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실물 경제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다 온라인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량 공유하는 우버, 부터 시작해서 택시 서비스, 카카오 택시, 숙소,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가사 도우미 서비스, 주차 서비스, 그다음에 음식 서비스, 그다음에 의료, 세탁, 청소 대행, 뭐 심지어는 짐 싸기까지 이렇게 이제 OTO 대행 서비스가 이렇게 그 활발히 그 저기 뭐냐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오토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다 그 저기 뭐냐 이러한 뭐 굉장히 그 비즈니스적인 가치 이면에는 굉장히 큰 경제의 그늘을 또 생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한 그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서비스들이 싸고 빠르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정규직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버 운전자, 럭스 주차고 요원 이런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프리랜서여서 이제 5,300만 명에 해당되는 뭐 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 이외의 영역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그 사회 안전 특히나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생각해 봐야 될 그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고용 쪽에 있어서. 그래서 음식을 배달하는 이제 자전거 기사들이나 아니면 음식 박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다 우리나라에 특히나 이제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 저기 뭐냐 그 회사에 소속돼 있어서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그 회사의 로고를 담은 그런 장비들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직원처럼 근무를 하지만 이제 독립 영업자 형태로 다 지금 현재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배달원들 뭐 아니면 프리랜서들에 대한 그 수익 창출, 이익 공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서비스 회사가 이러한 분들을 이제 정규 채용을 한다면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 서비스 업체에서는 이제 수익률이 뭐 떨어지게 되는 뭐 그런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오토 서비스 종사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심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국내 뭐 말씀드렸지만 그 배민 라이더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정규직 전환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수익률과 이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배달원들의 수익 개선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배달통 주변으로 그 광고를 내서 광고 수익을 좀 착출하려는 그러한 그 나라의 움직임도 좀 있기는 한데요. 뭐 안정성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기타 문제로는 그 거대한 자본을 내세운 글로벌 오토 회사에 밀려서 이제 영세한 지역 자영업자들이 이제 위협을 받는 뭐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 뭐 어떻게 보면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배달통 뭐 요기요가 한 기업에 이제 저기 뭐냐
팔려 나가서 그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그 시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타다에 문제가 있었지만 택시 기자들의 그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제 마차를 빚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몰래 카메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오프라인에서의 그 저기 검증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비즈니스 기회하고 그다음에 기존 업체들의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고 이런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까는 여전히 이제 쉽지 않은 그러한 기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뭐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제 이러한 그 3차 혁명 시대의 그 웹 서비스, 그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뭐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큰 그 활용 가치가 높고 인류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 서비스는 그래서 기존에 없던 것들을 그 창조하는 것만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어떤 시너지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가치를 창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류 문화에서 IT 기술 웹 서비스가 더해져서 큰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이익이라고 하면은 뭐 금전적인 그런 이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익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가치들 뭐 금전적인 가치들, 그다음에 사회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 창출이 가능한 그러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선점했고 누가 마케팅을 잘하는가에 의해서 시장 주도권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발주자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뭐 선발주자가 있더라도 그 선발주자의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웹 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한다면은 후발자가 돼서라도 뭐 나름의 그 의미 있는 그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그 인류 문화 아니면은 인문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웹 서비스하고 접목이 돼서 서비스로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가치가 창출됐을 때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과제로 남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